어두운 복도, 상자 위 옥수수 자루와 은 신발, 약병이 돈처럼 놓였습니다. 내가 손을 얹는 순간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계산 맞지? 나는 웃으려다 목이 잠겼습니다. 계산은 내가 제일 못해. 웃음이 죄가 되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사람값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감정이 뒤집혔습니다. 살렸다는 안도에서 팔았다는 자책으로 폭발했습니다. 천장등 아래 조사실, 빈 수첩 앞에서 나는 땀 대신 식은 공포를 삼켰습니다. 문고리가 딸깍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보위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넘긴 건 사람인가? 정보인가? 나는 급히 둘러댔습니다. 옥수수였어요. 약값이었어요. 신발이었어요. 그때 반전처럼 깨닫았습니다. 내가 정이라고 믿고 했던 거래가 이에선 증거로만 쓰인다는 것을. 감정이 변명해서 절망과 분노로 꺾였습니다. 계산을 잘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요. 밤바람 속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끌어안고 길 끝에 섰습니다. 돌아가면 끝, 가면 더 끝.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같은 환청에 숨이 멎었고 그 순간 내가 사람들을 넘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진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값으로 세지 않겠다. 나부터. 공포가 결심으로 뒤집히는 순간 나는 브로커가 아닌 탈북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국경을 향해 뛰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숨겨진 탈북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41살 이강철입니다. 함경북도 국경 가까운 회령 근처에서 태어나달았고 집엔 38배 아내와 11살의 딸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브로커라로 불렀지만 제 입장에선 그냥 살아남는 길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지요. 웃픈 건 저는 숫자에 약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간단했습니다. 국경 너머로 물건을 넘기고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아오는 것. 중국 쪽 사람들은 북쪽 약초를 원했고 북쪽 사람들은 중국 쪽 설탕이나 식용유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연결했을 뿐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두만강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그 아저씨가 강철아, 너 이쪽으로 인삼 좀 가져올 수 있겠냐? 고했고 저는 아저씨 대신 설탕 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보따리 하나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창고 하나를 채울 만큼 커졌습니다. 아내는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거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 사람들 절반이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보위부도 사람인데 밥은 먹고 살아야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회령 근처에서 장사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중국 물건 천지였고 다들 국경을 넘나들며 살았습니다.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거래했습니다. 위안화든 조선돈이든 어쨌든 종이로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숫자를 못 믿었거든요. 5천 위안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데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물건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옥수수 한 자루면 우리 가족이 한 달은 먹을 수 있다는 것. 겨울 점퍼 한 벌이면 딸아이가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더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물건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 창고에는
옥수수 자루가 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중국제 약품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이거 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물건은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민반장 박철수가 집 앞을 지나가다 창고 쪽을 힐끔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강철 동무, 요즘은 물건이 너무 잘 되나? 그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저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반장 동무, 그냥 친척들한테 받은 거 좀 모아둔 거예요. 박철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갔지만 그 눈빛이 제 등을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조심하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눈 감아주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단속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중국 쪽 사람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두만강 옆 작은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삼 몇 뿌리를 가져갔고 상대방은 식용유와 설탕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강철, 오랜만이야. 네, 아저씨, 물건 가져오셨어요? 그럼 여기 있어. 거래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인삼을 건네고 식용유와 설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계속 커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고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확인하지 않을까? 혹시 보위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제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강철 동무 계십니까? 문 앞에 선 사복 차림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제가 리강철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생활용품들이요. 생활용품 치고는 많은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친척들한테 받은 거예요. 친척이 맞나 보네요.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동무, 요즘 단속이 강해졌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국경 단속이 갑자기 강화됐습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뿌리뽑기라는 말이 마을에 내려왔고 보위부랑 안전부가 장마당부터 집집마다 뒤졌습니다. 그날 제가 연결해준 한 가족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요, 그 다음은 늘 같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며칠 뒤 저를 잘 알던 연락책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강철 형, 이름 올라갔어. 숙청 대상 명단에 들어갔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습관처럼요. 근데 그 웃음이 목구멍에서 뚝 걸렸습니다. 내가? 난 돈도 제대로 못 번 사람인데 무슨 숙청이야?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우픈 계산착오였습니다. 연락책의 이름은 최명수였습니다. 명수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국경 일에는 저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명수는 이 하나를 다루는 법도 알았고 보위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명수를 믿었습니다. 명수가 위험하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날 명수는 제 팔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진짜야. 보위부에서 명단 작성했어. 형 이름 거기 있다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명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큰 장사도 안 했잖아. 명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형이 연결해준 박씨 가족 있잖아. 그 사람들 중국 넘어갔다가 잡혔어. 근데 조사받으면서 형 이름 댔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씨 가족. 저는 그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석 달 전쯤 박 씨가 찾아와서 중국 쪽 친척과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연락만 연결해줬을 뿐입니다. 돈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옥수수 한 자루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수야, 나는 그냥 연락만 연결해줬어. 탈북을 도운 게 아니라고. 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보위부는 그런 거 안 따져. 연결했으면 공범이야. 더구나 형은 증거가 너무 많아. 집에 쌓인 물건들 다 어디서 났어? 설명할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창고에 쌓인 물건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척한테 받았다고 하기엔 너무 많았고 합법적으로 샀다고 하기엔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명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 며칠 안에 보위부에서 올 거야. 그 전에 움직여야 해. 움직이라니, 어디로? 명수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도 알잖아. 국경 넘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탈북. 그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장사꾼이었지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줬을 뿐이지 걔가 직접 넘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명수야, 나는 못 가. 집에 아내랑 딸이 있어. 명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잡히면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생각해봐. 형이 숙청되면 아내랑 딸도 같이 끌려가.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넘어가든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그건 더 위험하잖아. 애가 11살이야. 겨울강을 어떻게 건너? 명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형 혼자라도 먼저 가. 나중에 가족 데려오든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옥수수밥에 김치 그리고 조금의 된장국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저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내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딸아이가 잠든 뒤에야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명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숙청 대상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며칠 안에 보위부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중국으로. 아내가 제 손을 뿌쳤습니다. 당신 혼자만? 우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지금 겨울이야. 애 데리고 강 건너는 건 너무 위험해. 나 혼자 먼저 가서 안전한 곳 찾으면 그때 너희 데려올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 가면 우리도 끌려가요. 연좌제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도 처벌받습니다. 그게 북쪽의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갈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갈 것인지. 새벽이 되어서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요, 셋이 같이. 저는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위험해. 애가 어린데.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로 있는 게 더 위험해요. 당신 혼자 가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 가요. 그것보다는 같이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 갈 것인가? 명수는 빨리 가라고 했지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겨울강을 건너려면 방한복이 필요했고 중국 쪽에 연락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명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명수야, 나 가족이랑 같이 갈 거야. 도와줄 수 있어? 명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 가족이랑 같이 가는 건 정말 위험해. 그래도 갈 거야? 가야 해. 명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준비해줄게.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몰래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방한복을 구했고 딸아이 신발도 두꺼운 걸로 바꿨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옥수수를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설탕을 조금 섞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게요. 딸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명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내일 밤이야. 준비됐어?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응, 준비됐어. 명수가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밤 11시 강 옆 폐가에서 만나. 늦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을, 살아온 모든 것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그 후로 저는 밤에만 숨 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낮에는 웃으며 장사하는 척, 밤에는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옮기고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웃의 친절도, 친척의 안부도 다 계산이 필요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잠을 설치는 걸 알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귀가 밝아졌어요? 나? 원래 귀가 밝았지. 아니, 사람 발소리에도 놀라잖아요. 딸아이는 밤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왜 맨날 불을 안 켜? 전기가 약해서 그래.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거짓말이 늘수록 제 마음은 더 마르고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수와 약속한 날이 다가왔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보위부에서 마을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긴급 검열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돌면서 물건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잠그고 천으로 덮었습니다. 물건이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검열 중에 애가 실수로 뭔가 말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강철 동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 안 좀 확인하겠습니다. 요원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요원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는 뭡니까? 요원이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그냥 창고입니다. 농기구 같은 거 넣어둔 곳이에요. 열어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요원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물건들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요원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기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요원이 떠난 후 저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천을 들춰보니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원이 못 봤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건 건데 못 본 척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농기구로 착각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엔 모릅니다. 그날 밤 명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수야, 오늘 검열 있었어. 우리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명수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형,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국경 경비가 2배로 늘었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기다릴 시간이 없어. 명수야, 제발 방법 좀 찾아줘. 명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며칠만 기다려. 그 며칠이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딸아이를 꼭 안고 잤습니다. 혹시 누가 와서 딸아이를 데려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 곧 갈 수 있을 거야.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동무,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지 뭐 강철 동무는? 저도 그냥 그럭저럭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나? 저 사람이 보위부에 신고했나?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인민반장 박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철 동무, 잠깐 사무실로 좀 오시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가니 박철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철수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강철 동무, 요즘 좀 불안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소?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정말? 얼굴색이 안 좋던데. 박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얼굴이 안 좋죠.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장사가 안 되면 힘들지. 근데 강철 동무, 혹시 이상한 사람들 만난 적 있소? 이상한 사람요? 어떤 사람 말씀이신가요? 그냥 평소와 다른 사람들. 수상한 제안 같은 거 받은 적 있냐는 거요. 박철수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박철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됐소. 조심해서 다니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보고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철수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의심하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야 한다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이웃집 김 씨가 잡혀갔대요. 탈북 시도했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씨는 저와 비슷하게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국경 쪽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김 씨가 잡혔다면 저도 위험했습니다. 김 씨가 조사받으면서 제 이름을 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명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수야, 더 이상 못 기다려. 내일 당장 가야 해. 명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경비가 너무 심해. 명수야, 제발. 나 내일 잡힐 수도 있어. 김 씨 알지? 오늘 잡혀갔어. 명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밤 12시 강 옆 폐가에서 만나. 절대 늦지 마. 고맙다, 명수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내일 가는 거야. 준비해. 그날 밤 저희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음식 조금, 그리고 돈이 들 만한 물건 몇 개. 딸아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은희야, 내일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은희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아빠? 중국으로.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은희는 좋아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상황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밤새 짐을 싸고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보위부가 와서 조사할 때 의심받을 만한 건 다 치웠습니다. 창고에 있던 물건들도 몰래 태웠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살던 집. 이제 떠나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집.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제가 진짜로 무너진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몰래 찾아와 울면서 말했을 때였습니다. 형님 덕에 살았는데 지금 형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조사받아요. 형님이 연줄이라는 말이 돌았대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하게 했다고 믿었던 일들이 이 체제 안에서는 죄의 실이 되어 사람들의 목을 조금씩 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떠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산이 안 맞아. 아내가 울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하나가 생겼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 아직은 꿈 같았지만 꿈이라도 잡아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2년 전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제가 중국 쪽 약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정수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형님 제발 약 좀 구해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정수를 도왔습니다. 돈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옥수수 몇 자루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정수의 어머니는 살아나셨고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형님 이 은혜 평생 못 잊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정수가 밤늦게 제 집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정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이부에서 저희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약은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형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형님이 연줄이라는 얘기가 돌았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정수가 울먹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감시받고 있어요. 보이부에서 계속 조사한대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한테 피해를 끼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이 이제 제 목을 조르는 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정수가 한 말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곧 조사받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아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자.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떠난다니요? 어디로요? 중국. 아니면 더 멀리라도. 여기 있으면 우리 죽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은희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요? 저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여기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셋 다 잡혀가. 정치범 수용소 갈 수도 있어. 그것보다는 국경을 넘는 게 나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것. 그럼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아보자. 일단 살고 봐야지.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명수야, 탈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 명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명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탈북은 정말 위험해. 잡히면 총살이야. 가족도 다 끌려가고. 알아. 그래도 알고 싶어. 명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통은 브로커를 통해서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 위안화로 몇 천은 줘야 해. 돈. 또 돈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안화가 없었습니다. 물건은 많았지만 이안화로 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명수에게 물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가진 물건으로는 안 돼? 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브로커들은 위안화만 받아. 물건은 안 받아.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명수가 덧붙였습니다. 형, 근데 형이 진짜 가려고 그래? 가족이랑? 응, 생각 중이야. 명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한번 잘못하면 끝이야. 다음 날, 저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조용히 팔았습니다. 옥수수 자루, 중국제 약품, 겨울 점퍼. 하나씩 팔면서 이안화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안화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강철 동무, 이거 조선 돈으로 주면 안 돼? 아니요. 이안화로 주세요. 왜? 조선 돈도 돈인데.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안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의심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간신히 1000위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최소 3000위안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셋이니까요. 저는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많이 팔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물건을 다 파냐고 물어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팔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천천히.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와줬던 또 다른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철은 1년 전 장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옥수수를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윤철이 무슨 일로 잡혔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저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수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명수야, 윤철이 잡혔대. 나도 곧 잡힐 것 같아. 명수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형, 빨리 결정해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알아. 그런데 돈이 아직 부족해. 1,000위안밖에 없어. 명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내가 좀 도와줄게. 1,000위안 줄 수 있어. 대신 나중에 꼭 갚아. 고맙다, 명수야. 정말 고마워. 명수의 도움으로 2,000위안을 모았습니다. 아직 3,000위안에는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2,000위안으로 갈 수 있을까? 명수가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브로커한테 물어볼게.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명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브로커가 가족 셋이라 2,500은 줘야 한대.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500위안 더 모아볼게. 저는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다 팔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끼던 시계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500위안을 더 모았습니다. 2,500위안. 이게 우리 가족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저는 명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수야, 돈 준비됐어. 언제 갈 수 있어?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형, 이번 주 토요일 밤. 그날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 있어. 그때가 기회야. 알겠어. 토요일 밤에 만나자.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가는 거야.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 벌써요? 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준비해야 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그날부터 아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음식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아이 은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사흘이 지옥에 있는 시간처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안녕, 내 집. 안녕, 내 고향.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아주 조용히 왔습니다. 어느 날 인민반장이 종이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요. 강철 동무, 내일 아침 보입으로 한번 나가보시오. 저는 종이를 받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정리라는 걸. 그날 저녁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나가면 다시 못 올 수도 있죠? 저는 장난처럼 웃어 보이려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민반장 박철수가 들고 온 종이는 간단했습니다. 출석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보입으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 동무, 별거 아닐 거요. 그냥 간단한 조사라니 너무 걱정 말고. 하지만 박철수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박철수도 알고 있다는 걸.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박철수가 돌아간 후 저는 종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저는 종이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읽고 나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내일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적혀 있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면 안 돼요. 가면 다시 못 와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저는 즉시 명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수야, 큰일 났어. 내일 보입으로 나오라는 통지서 받았어. 명수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형, 그럼 오늘 밤에 가야 해 당장. 오늘 밤? 준비가 안 됐는데. 형, 내일까지 기다리면 끝이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명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일 아침 보이부에 가면 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은희도 곧 끌려갈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에 가야 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해.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밤이요? 응,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내일이면 늦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음식, 돈.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만 챙겨야 했습니다. 저는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이리 와봐. 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아빠?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은희야, 우리 오늘 밤에 여행 가는 거야. 여행이요? 어디로요? 중국으로.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은희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사탕도 먹을 수 있어요? 사탕도 먹을 수 있어. 저는 은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저는 명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명수야, 몇 시에 어디서 만나? 밤 11시 강가 폐가에서 만나. 늦지 마. 브로커도 같이 있을 거야. 알았어.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6시. 5시간 후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옥수수밥에 김치.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으면서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 우리 잘 될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약한 모습 보여서. 아니야. 당연히 힘든 거야. 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은희야. 엄마 눈에 먼지 들어가서 그래.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집이었습니다. 방, 부엌, 마당.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 집에서 사셨고 할아버지도 이 집에서 사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후면 출발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습니다. 옷 몇 벌, 음식 조금, 돈 2,500위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짐을 확인했습니다. 다 챙겼어? 네, 다 챙겼어요. 은희는 이미 옷을 입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가요? 곧 가. 조금만 기다려. 밤 10시 30분.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불도 끄고 문도 잠갔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저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안녕, 내 집,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가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달빛만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은희를 업었습니다. 은희가 무거웠지만 빨리 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들고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폐가가 보였습니다. 명수가 말한 그 폐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명수야? 어둠 속에서 명수가 나타났습니다. 형 왔어요. 명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브로커야. 이 사람이 형들을 데려다 줄 거예요. 브로커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돈 가져왔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2,500 위안을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명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조심해. 꼭 살아서 연락해. 고마워. 명수야. 정말 고마워. 명수가 울먹였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해준 것만 해도 충분해. 저는 명수와 포옹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오. 조용히 해야 합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저희는 브로커를 따라 걸었습니다. 강가 쪽으로 갔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워졌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강을 건너야 합니다. 겨울강. 얼음이 얼어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어서 가야 합니다. 경비병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은희를 업고 기는 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기어갔습니다. 땅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이 까졌지만 참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됐으니까요. 10분쯤 기어갔을 때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저 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얼음이 얇은 곳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은희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저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저 너머로 가기 위해. 얼음 위를 걷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저 밑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우리는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제 발자국만 따라오시오. 다른 곳 밟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브로커의 발자국을 정확히 따라 걸었습니다. 은희를 업고 있어서 균형 잡기가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도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아내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계속 옮겼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끼시오. 빨리. 저는 은희를 꽉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 제 귓가를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은희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저는 은희를 진정시키며 계속 뛰었습니다. 앞에서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저는 브로커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었습니다. 저기만 가면 됐습니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마침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올라오시오. 저는 은희를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아내도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쏜다. 브로커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뛰었습니다. 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10분쯤 뛰었을 때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죠. 좀 안전해졌어요. 저희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땅에 누워서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은희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저는 은희를 달랬습니다.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죽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살았어. 이제 괜찮아. 브로커가 물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목마를 거예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물을 건넸습니다. 아내가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해냈어. 우리 살았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안전가옥이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안전가옥이요? 네,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곳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로커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시 출발하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걸었습니다. 뛸 필요가 없었습니다. 북쪽 경비병들은 중국 땅까지 오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추격을 멈춥니다. 저희는 안전했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안전가옥이요. 저희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문을 두드리자 중국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브로커와 중국어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숨겨달라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가 어눌한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밥 줄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아침에 제 동료가 올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 장소로 데려다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저희만 남았습니다. 저는 은희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은희는 지쳐서 이미 잠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우리가 떠나온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탈북자였습니다. 조국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살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았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라는 것. 어떻게든 살아갈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땅의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이야.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힘든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숨죽이며 사는 날들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야 했고, 그 다음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브로커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안전가옥에 머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곳에 대해서, 남겨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아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은희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희에게 이곳은 그냥 긴 여행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은희가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희야, 우리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새로운 집이요? 어디에 있어요? 한국이라는 곳이야. 거기 가면 좋은 곳이 많아.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때로는 구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번에는 차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베이징까지 갑니다. 거기서 다른 브로커를 만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흘 정도요. 중간에 쉬면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낡은 벤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 젊은 여자, 그리고 우리 가족.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 차는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금씩 졸았지만 제대로 된 잠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점점 지쳐갔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으니까요. 베이징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시는 컸습니다. 건물들이 높고 길이 넓었습니다. 회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의 작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 다른 분을 만날 겁니다.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브로커와 중국어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희는 여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물 겁니다. 다음 단계 준비될 때까지요. 여자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희만 남았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탁자 위에 놓인 과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 은희가 과자를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행복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행기를 탈 겁니다. 비행기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여자가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이걸 사용할 겁니다. 공항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요. 저는 여권을 받았습니다.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리강철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공안이 있나? 혹시 들키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행동하세요. 긴장하면 더 의심받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서둘러 걷는 사람들, 모두가 바빴습니다. 저희는 여자를 따라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여자가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가짜라는 걸 알아채면 어쩌나. 하지만 직원은 아무 말 없이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탑승권을 받고 저희에게 나눠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키고 몸도 검사받았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희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큰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은희도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아빠, 저게 비행기예요? 저걸 타고 가는 거야. 우와, 진짜 커요.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쪽이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벨트를 맸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할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 차들, 사람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나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날고 있어.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였습니다. 더운 나라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열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호를 요청할 겁니다.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네,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대사관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온 건 멍함이었습니다. 조사실의 흰 벽, 질문의 속도, 물 한 컵을 주는 손. 그 모든 게 낯설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수해도 왜 그랬냐고 소리치지 않는 사람.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체포가 아닌 세상. 딸아이가 밖에서 웃어도 누가 말리지 않는 공기. 어느 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계산만 잘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데 곧 이어서 또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계산을 잘했으면 나는 끝까지 거기 남아서 살아있는 척 하다가 진짜로 죽었겠지.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 대신 물건 받던 그 우픈 계산법이 결국 제 가족을 살렸다고.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숨으로 계산되는 것이라고고.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슬픔, 기쁨.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내가 은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은희야.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괜찮은 걸까요? 아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사관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해줬습니다. 비행기 표도, 입국 서류도. 저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오는 걸까?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새로운 제 조국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남쪽을 적이라고 배웠지만 저에게 남쪽은 이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정착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문화, 법, 언어.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북쪽과 남쪽의 말은 달랐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빨리 적응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배웠습니다. 은희는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북쪽과 많이 달랐습니다. 은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하나원을 나올 때 저희에게 작은 아파트가 제공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작은 방 2개짜리 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내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북쪽에서 장사꾼이었지만 남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공장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내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북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희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은희의 말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은희가 울며 집에 왔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북한 사람이라고 놀려요.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어디서 왔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도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은희가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왔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은희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꿈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 아닌 거 맞지요? 아내가 가끔 물었습니다. 맞아. 꿈이 아니야. 우리 진짜 살고 있는 거야. 저는 아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문득문득 저는 명수 생각이 났습니다. 명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북쪽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저는 명수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명수도 무사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명수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여기 없었을 겁니다. 명수에게 감사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북쪽 억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은희는 꿈이 생겼습니다. 아빠,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좋지. 은희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저는 은희를 격려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꿈꾸지 못했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은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북쪽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정수는 어떻게 됐을까? 윤철은 살아있을까? 제가 도왔던 사람들은 무사할까? 죄책감이 듭니다. 제가 살기 위해 그들을 버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야 은희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산을 잘합니다. 가게에서 돈을 셀 때 정확하게 셉니다. 거스름 돈도 정확하게 줍니다. 손님들이 놀랍니다. 사장님, 계산 빠르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계산을 못했는데 이제는 좀 하게 됐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라는 걸, 숨 쉬는 거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 저는 43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40살이 되었고, 은희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셈을 제대로 못해서 웃음거리였던 브로커가 어떻게 가족을 살렸는지, 계산을 못했기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지킬 수 있었다는 걸.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숨으로 계산된다는 걸.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